자,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그제 오후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을 쏜 지 이틀 만인데요. 오늘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오전에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는데요. 위협 상명도 냈습니다. 먼저 그 의미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굉장히 좀 유감스럽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때문에 한반도 안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그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고서 분명히 그 목적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있었던 그 한미 연합 공중 훈련에 대한 반발이다. 물론 그 한미 그 공중 훈련, 연합 공중 훈련이 북한이 예상치 못하게 그 장거리 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 성격에서 일어난 것이지만 북한은 그것을 또 빌미를 잡고 또 삼고 다시 또 이제 도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성명을 김여정 부부장이 다시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좀 믿어 담기 어려운 그런 막말도 섞어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그 한반도를 둘러싼 그런 안보 상황이 강대강 대치 좀 엄중해질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예, 어제 진행됐던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즉 한미를 모두 겨냥한 도발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 합참이 어제 그 북한의 탄도미사일 2발을 SRBM 2발을 발사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북한 매체에서는 초대형 방사포를 쐈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그리고 도발 1시간 만에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한 것이다 이런 점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글쎄 북한이 도발 이후에 이렇게 신속하게 보도한 것도 참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상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서너 개 질문이 이제 그 속에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종합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상 방사포라고 하는 것이 옛날하고 달라서 이제는 거의 뭐 미사일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포도 SRBM, 단거리 탄도미사일 그 종류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00mm 방사포 2발을 발사한 거잖아요. 2발을 발사했는데 2발을 발사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뭐냐면 그 발사한 장소로부터 청주 또 발사한 장소로부터 군산까지의 거리를 계산을 해서 우리가 동해상으로 발사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주에는 뭐가 있느냐면 F-35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군산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미군 이제 사용하는 비행장인데 거기에는 F-16이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제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을 했는데 어제 미국의 전략 차선이 전개됐지 않습니까? B-1B 랜스가 왔어요. 랜스가 왔을 때 한국에서는 청주에 있는 F-35 전투기들이 뜨고 그리고 미군은 군산에 있는 F-16이 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방사포를 이렇게 발사하면서 이 방사포 4발이면 이 비행장들이 전부 다 초토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강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이 한국이 한미가 같이 공동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 그걸 더 넘어서서 이제는 그 비행기에서 출발한 그곳까지 때릴 수 있다는 것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일부러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공개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더불어서 북한에서는 그 남측을 겨냥한 뭔가 초대형 방사포의 핵탄두를 탑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일단 우리 군은 그 가능성은 좀 낮게 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북한과 우리 군의 좀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아무래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군의 평가를 훨씬 더 신뢰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뭐 최근에 발사된 그 ICBM 같은 경우에도 장거리 이제 능력은 검증이 됐다고 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검증이 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군사 기술이고 무기라는 것이 실제로 운용을 해봐서 생기는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대기권 재진입 기술 같은 경우 실제로 정상각도로 발사했을 때 대기권의 재진입할 때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을 점검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국과 미국은 아직까지 북한의 ICBM 기술 그리고 핵탄두 기술, 소형화라든지 그 대기권 재진입 기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반면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그 검증 없이 주장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서로가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군사 기술이라는 것이 실제 운영을 통해 가지고 검증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연합군사훈련을 빌미로 해서 계속 도발하는 이유도 예. 자신의 국방력에 대한 기술력을 계속 제고시키고 검증하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군은 일단 추가적인 핵실험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북한이 지금 뭐 도발을 해야 되는 것은 뭐 한두 개가 아니죠. 자기네들이 계획했던 제8차 노동당 당대회에서 5개년 국방력 강화 그 계획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도발해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화성 17행도 실제로 이제 사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 자기네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화성 17행에 대한 고체 연료형 그것도 이제 발사해야 될 거고 그럴 텐데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북한이 소위 말하는 전술 핵무기를 운용을 하려면 전술 핵무기를 이제 그거는 대한국이 타격 목표가 되지 않겠어요? 예. 한국에 대한 것이 그게 KN-23, KN-24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발사한 것으로 보이는 600mm 방사포인 KN-25 여기에 이제 다 탑재할 수 있다고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주장을 담보하기 위해서 적절한 실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제7차 핵실험이 계속 논의되고 있는 거고 제7차 핵실험의 주 목표는 전술 핵무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필요에 의해서 제7차 핵실험의 가능성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열려 있다. 이렇게 보죠.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사일 발사 직후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뭐 지난 열병시에서 다소 좀 존재감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어김없이 등장해서 적 정찰기 7대가 다 내려앉은 시간에 그 사이를 골라서 군사행동을 취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거 좀 신빙성이 있는 말이라고 보십니까? 그 의도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그 군사적인 측면보다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 대남 총책으로서의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발산하는 메신저 역할로 다시 강하게 돌아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그 북한이 군사적으로 자신이 그 의도하는 바대로 목표에 달성했으면 과연 그런 정치적 담화를 직후에 발산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이 정치적 메시지를 남한과 미국에 계속 발산하면서 굉장히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편으로 본다면 정치적 측면에서는 그 북한이 갖고 있는 미사일 능력의 한계를 이거를 좀 덮으려는 그러한 뭔가 좀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북한이 지금 원하는 것이 군사력 제고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어떤 그 경고의 메시지로 함께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대응하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요. 뭐 국내 정치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뭐 선거 캠페인 할 때 보면 예. 앞서고 있는 후보는 그렇게 뭐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추하는 후보가 현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목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공격하는 메시지를 던지거든요. 이런 부분이 김여정 부부장이 지금 연설에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김여정 부부장이나 북한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 이것보다는 정치적 측면에서 의도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발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술적 측면보다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주는데 조금 중점을 둔 것 같다라는 평가를 내주셨는데 이 담화 내용을 보면 김여정이가 특히 그 북한의 ICBM 기술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우리 전문가들을 향해서도 다 반박을 했습니다. 명령 하달부터 이 발사까지 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우리의 분석에 대해서 강하게 발끈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그건 맞죠. 사실상 기습 발사라고 그랬는데 오전 8시에 명령 내렸는데 오후 5시 22분에 발사하면 그게 무슨 기습 발사입니까? 9시간이 더 넘게 예. 걸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여정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끈해서 담화문을 이제 또다시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담화문 내용을 보면 한 반 정도가 변명하는데 이제 이렇게 다 할애가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김정은의 총결정서에 보면 이 내용을 비밀로 돼 있기 때문에 나 다 발표 못하지만 그중 일부만 소개하면 뭐 예. 이렇다라고 한 내용을 보면 그래 그렇게 명령 받고 난 뒤에 오전 중에는 그 결정서에 이렇게 돼 있다. 오전 중에는 사실상 이게 발사 주변에 그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주변 정리 깨끗이 하고
뭐 인명피해 생기지 않도록 안전조치 취해라. 그리고 예. 오후에는 기상환경 보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그리고 발사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여정이 하는 얘기가 지금 무슨 뭐 한국의 정찰기 이런 거 다 내려앉고 난 뒤에 가장 적합한 시간인 그 시간에 발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거는 우리 민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자신들의 그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이거 탐지 능력 예. 그것을 오히려 김여정 입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이게 공개를 해서 망신살을 좀 뭐 맞게 망신살이 좀 뻗치게 됐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찰 자산이라고 하는 거, 정보용이라고 하는 거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비행기만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호크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탄도미사일들이 발사하면 우리 한국에 있는 그 그린파인 레이더라고 하는 지상에서 송수진하는 아주 엄청난 그 레이더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종대왕급이죠. 우리의 이지스 항공모함, 이지스함에서 다 이런 그 레이더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여정 입장에서는 그 얘기밖에 못한 거죠. 그래서 북한이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어딘가 자기 스스로 오히려 정보를 노출했다라고 보고 그 정보의 한계까지도 같이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우리 정보 당국에서는 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앞서 이틀 전인 지난 18일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뭐 최근 열병식에서 공개했던 신형이 화성 17형이 아니냐 이런 또 해석들이 있었는데 어제 북한이 발표하기로는 화성 15형이다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좀 어떤 의도라고 봐야 화성 되겠습니까? 15형하고 17형은요. 화성 15형은 2017년도 11월 29일 날 화성 15형을 발사하면서 북한이 얘기한 것이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했거든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그 뒤로 실전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예. 화성 15형은. 화성 17형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 11월 18일 날 이제 발사하고 난 뒤에 성공했다. 8번에 걸쳐서 시험 발사를 하다가 마지막에 성공을 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고 그때 딸 김주혜도 같이 갔었잖아요. 예. 이건 아직 실전 배치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기습 발사하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실전 배치도 안 됐고 준비도 안 된 것을 기습 발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제 화성 17형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험 발사의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기습 발사를 명령한 것은 전투준비 태세를 김정은이가 점검하는 그런 차원이 있었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실전 배치되어 있는 화성 15형이 어느 정도 전투준비 태세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점검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성 17형이 아니고 15형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죠. 예, 북에 대한 한미의 대응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ICBM을 그제 발사를 하자 어제는 미국이 전략자산 B1B를 한반도에 전개했고 또 한미 연합 공중훈련도 있었습니다. 한미 양국의 이 확장 억제를 더 강화하겠다라고 밝힌 이 전략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한미의 대응 전략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이제 확장 억제 실행률 제고한다든지 그리고 즉각적으로 적이고 적시적으로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겠다 얘기를 최근에 열렸던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한미 국방장관 회담 직후에 2번에 걸쳐서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에 또 그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해서 한국과 미국이 즉각적으로 군사훈련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화성 15형을 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 화성 17형이 갖고 있는 어떤 기술적 문제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 6번 총 시도를 했다가 2번밖에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발사한 그 명분 자체가 한미가 연합 군사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북한이 대응하겠다 이러한 명분을 내세웠는데 만약 그런 명분을 내세운 것에 있어서 대응을 했는데 실패를 하게 되면 그건 대내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 북한 열병식에서 그 중장거리 미사일에도 고체 연료를 실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실용화까지 아직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부분을 북한이 스스로 자인하고 한계를 보여준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서 이제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즉각적이고 적시적인 전략자산 전개뿐만 아니라 이제 그 확장 억제 실현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즉각적으로 배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북한의 이 ICBM 발사 직후에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긴급회동을 갖고 기자회견도 열었는데 대북 제재 강화를 경고하면서 비핵화 대화 복귀를 재차 촉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마침 이제 민hen 이제 안보 회의가 열렸거든요. 예. 뭐 거의 한 60회 정도 되니까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주요 국가들의 외교부 장관들이 주로 이제 많이 참석들 하죠. 그런데 이제 북한이 이런 짓을 하니 한미일 외교부 장관이 모여가지고 뭐 같이 회담을 했다라고 보고요. 아마 그 제재의 그 회담의 일환으로 이제 나온 것이 오늘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네 번째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대북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람하고 기관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 일본이고 또 유럽연합에서도 이 비슷한 이런 대북 제재를 가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미국이든 뭐 한국이든 일본이든 투트랙 전략을 할 수밖에 없죠. 한쪽으로는 계속해서 대화를 촉구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 투트랙 전략의 일환으로 대화를 촉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지금 내일 모레 이제 한미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이 열리고 다음 달에도 대규모 한미 연합 연습이 또 예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추가 도발은 이미 예정돼 있다, 뭐 이런 해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북한의 추가 도발은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작년도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가지고 북한이 이 핵미사일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강대강 투쟁을 해 나가겠다고 선언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대적 투쟁을 강화해 나가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2023년은 2022년보다 훨씬 더 이렇게 북한이 도발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12월 31일 하고 1월 1일 날 두 번에 걸쳐서 방사포 쏘고 나서는 조용히 있다가 이번에 이제 18일 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제 다시 세 번째 도발을 한 거잖아요. 예. 이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예열을 마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내일 모레 이제 TTX가 워싱턴에서 있게 되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도발의 내용에는 뭐 화성 17형 실사격도 있고 화성 17형 고체형 연료 사격도 있을 수 있고 4월 달에는 북한이 이미 예고한 대로 정찰위성 1호 발사도 계획이 돼 있고 북극성 4형, 5형의 실사격도 뭐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이 계속해서 올해 일어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죠. 예, 앞으로 향후 이 북한의 추가 도발 상황 어떻게 예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앞서서 그 한미일 외교장관이 만난 자리에서 블링컨 장관이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서도 좀 대북 제재 이행을 강화하라 이렇게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이 있으리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자신의 예정된 그 계획표대로 도발을 이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미중 전략적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거든요. 이 두 가지 중요한 국제적 사건 때문에 미국과 그 자유진영의 동맹국들 한편이 되고 중국, 러시아 권위주적 국가들이 한편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위 이사국이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이제 그 유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는 걸 자꾸 이제 저지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국제적 분위기를 이용해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식량이라든지 예. 에너지를 공급을 받으면서 그 국가들을 지원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우호를 강화하고 있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북한이 계속 도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북한 도발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것에 동참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과의 경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인데요.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자신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도 우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선봉에 서 있는 게 북한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자위적 국방력 강화하고 자립경제 구축하겠다. 이거를 계속 주장해 나가면서 대내적으로 어떤 결속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이러한 행보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그 어쩔 수 없는 딜레마적인 상황 이런 게 결합이 되면서 앞으로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분위기는 형성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중 간의 지금 상황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관련해서도 좀 보면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전격 독일에서 회동을 했는데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역시나 무책임하다 이렇게 좀 비판을 했고 왕이 위원은 미국의 대응은 무력 남용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정찰 풍선 사건 이후에도 계속 갈등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들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기싸움을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사안 자체가 정찰 풍선 문제가 양국 간의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든가 아니면 직접 충돌해가지고 양국 관계가 파국으로 간다든가 이런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정찰 풍선 문제가 의도했던 의도치 않았던 간에 미국의 본토를 관통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어쨌든 간에 중국의 강경한 모습을 보여서 미국의 체면을 살리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고 반면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민간용 어떤 과학적 관측 풍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중국의 어떤 그 국민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또 중국 정부 입장에서 밀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교적 수사를 놓고서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군사적이라든지 정치적으로 뭔가 압박을 세게 가하든지 제재를 가하든지 이런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그 정찰 풍선 그 사건이 터진 다음에 미국과 중국 최고위급 두 분이 만났기 때문에 이제 서로의 입장, 양국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양국에게 뭔가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니고요. 국내적인 메시지를 발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메시지, 강한 메시지를 발산하면서도 또 어떻게 했냐면 양국 간의 관계를 갖다가 파국으로 끌고 가고 싶지 않다. 관리하고 싶다. 그래서 양국은 경쟁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충돌을 이끌고 싶지 않다라 그런 관리 메시지를 양국 모두 발산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좀 시간이 지나면 양국 모두 서서히 이제 그 톤을 누그러뜨리면서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다시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관계 개선의 움직임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는데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 자리에서 우크라전을 놓고도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내놔서요. 글쎄요, 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도 양국의 입장차를 여전히 보이고 있는데 이 상황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얼마 전에 이제 보도에 나온 거 보면 중국이 상상 외로 전투와 관련된 군사와 관련된 많은 것들을 러시아로 수출한 것이 목록까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블링컨 국무부 장관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더 이상 이렇게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지 못하도록 이제 조치를 한 거고요. 왕 외교부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오히려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어떤 중재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러시아는 바랄지 몰라도 우크라이나는 바라지 않는다는 걸 알고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만 더 붙이면 이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모인 것은 원래 계획된 그런 블링컨과 왕이의 그런 만남은 아니었고요. 비공식 면담이었고. 비공식 회담이었다라고 자기네들이 공식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지난번 풍선 때문에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마 다음 달 초 정도 되면 다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다 이제 더 넓은 차원에서 아마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논의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미중 간의 관계가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질지 그렇다면 조금 더 불편해질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